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전일에 미국의 10년물, 20년물 국채 수익률 5%를 급격하게 돌파하면서 전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강압적인 감세 정책을 쓰다 보니까 20년물 또 거기에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채가 잘 팔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됐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채 수익률에 따른 영향하고 과거에 이제 환율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거든요. 항상 그 채권 수익률과 환율은 그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 올 매도였고요. 아시다시피 기관도 매도에 동참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는 음봉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다 보니까 또 위클리 옵션 만기도 있어서 이래저래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하루였고요. 자, 20년물 국채 경매 부진, 누가 입찰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30년물이 5%를 넘어갔고 20년물 역시 5%를 넘어갔습니다. 40pp가 올라갈 정도로 잘 안 팔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요게 아무래도 영향을 줬고,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감세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잘 안 팔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도 보시면 일본 국채 20물도 잘 안 팔려요. 보다시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1.6이었는데 벌써 2.5까지 급등. 이게 일본 기준으로는 정말 거의 급등입니다. 급등. 거의 제로금리성으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해외 여러 나라에 투자했던 이런 엔캐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금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회귀해야 됩니다. 이거를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죠.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를 만약에 미국 시장에 투자했으면 팔고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으면 팔고 이쪽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작년 한 8월 정도, 8월에 한번 급락이 나온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세계 각국이 국채 수익률과 환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일본의 국채의 그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 GDP 대비 250%를 넘어섰어요. 이게 기준도 2023년입니다. 그렇다시피 일본이 국가 부채 비율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미국도 부채가 많은데 그래도 123%밖에 안 돼요. 그리스,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보다는 미국은 아직까지는 적은 걸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이런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일본 국채의 굴욕, 사줄 사람이 없다. 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 거 아닙니까? 이거 안 팔려? 또 올라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브라질 채권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래에셋에서 브라질 채권을 팔았죠. 브라질 채권이 보통 이제 15%에서 많게는 뭐 30%까지 갑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래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셋에서 많이 꼬셔가지고, 야, 여기다 넣으면 수익률이 장난 아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그 통화 가치가 완전히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15% 먹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이런 정말 미래셋이 수익률만 보고 쫓아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진짜 채권 투자가들 엄청나게 골탕 먹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환율이, 그래서 이자율만 보고 가면 안 되고 그 나라의 GDP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좀 불안해지고 있어요. 일본의 사실상 국내 투자가들이 거부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일본이 워낙 또 그 좀 자경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관리를 합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요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일부러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금리를 일부러 올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자국 그러니까 1달러를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시키는 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할 때 미국이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일본이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그래서 일부러 금리를 약간 올려가지고 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좀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고 환율 방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사실 1차적인 거고 결국에는 얘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환율이다. 환율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을 어떻게 해요? 강세. 달러를 약세시키고 원화라든가 엔화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래서 수출하면 약간 좀 적게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1달러 팔면은 옛날에는 1,400원 들어왔는데 뭐 한 1,000원 들어온다. 1,000원까지 떨어뜨렸다고 가정하면 1,000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앉아가지고 손실이 나는 구조잖아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면 약세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법인세도 좀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된다. 뭐 이런 거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동치는 미국, 일본 국제시장, 국가 부채 공포. 이건 약간 이제 공포스럽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 통제 가능한 거니까 너무 뉴스에 믿을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미국과 일본 간에 엄청난 기싸움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미국 국채 제1의 그 보유국인데 잘 말을 안 들어요. 여차하면 또 팔아가지고 국제 수익률 올리고 이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상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류, 원캐리 청산. 이게 유발이 되면 글로벌 채권 금리 급등이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져요. 한번 8월 달에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튼 엔캐리가 청산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한국 이런 것에 많이 투자되어 있던 자금이 일본으로 오면서 나타나는 주식 매도 요게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이게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요 금액이 만약에 일본으로 역류된다라고 하면 또 재앙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미리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국채는 어떻게 했냐? 역시 우리나라도 환율의 영향도 있겠지만 미일 간의 장기 국채 급등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5월 29일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금리를 다운시키고 있어요. 금리를 다운시키고 있어요. 유럽은. 그럼 뭡니까? 그럼 유로화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좀 떨어지겠죠?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강세잖아요. 그죠? 이걸 또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감세한 압박, 국채, 달러, 증시, 동반 급락. 아무튼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어떻게 그냥 경제를 이렇게 망쳐가고 있는지, 이런 사람을 왜 또 뽑아줬는지, 하여튼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 문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그 환율을 이번에 절상시켜라는 이제 언급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아니냐 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과거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라자 합의가 왜 나왔냐면 중동 쇼크, 1차 쇼크, 2차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뿐만 아니라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잡으려면 어떡합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맨날 CPI 보는 이유가 뭡니까? 2%가
넘어가면 야로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 CPI가 막 뭐 12% 예, 막 이렇게 올라가요. 12%뭐 이렇게 10%씩 올라가니까 하는 수 없이 금리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 82년에서 예, 85년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미국채의 달러가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모였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됩니까? 강세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고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떼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우리 플라자의 호텔에 만나서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세계를 움직이는 5개국이 뭐 독일을 포함해서 영국, 뭐 프랑스, 뭐 일본까지 포함됐겠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시면 플라자 합의의 결론은 뭐냐? 달러를 예,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 예를 들어서 원이다. 아마 뭐 N이다. 뭐 이런 것들의 가치를 올리자.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예, 환율을 떨어뜨리고 예, 여기 달러와의 환율은 올리고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예, 달러를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예, 이익이 나고 예, 여기는 수출해도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지 않는 예,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엔화를 정말 강하게 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서 엔화 그 일본이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엄청난 예,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초창기 5년은 좋았어요. 일본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20년 동안 예, 잃어버린 20년이 됐죠. 자, 아무튼 예, 여기 S&P 500입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이네. 9월 달인가요? 예, 1985년에 했는데 그 이후로 S&P 500 지수가 수년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달러가 약세되고 그 다음에 저유가가 됐고 저금리 그래서 삼저 현상, 예, 삼저였죠. 예, 삼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 그렇습니까? 예, 엄청난 주가 상승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보다시피 85년에 주식 투자하신 분 거의 없겠지만, 예, 85년에부터 이게 포인트가 거의 130포인트였어요. 133포인트였는데 1000포인트, 예, 89년에 우리 1000포인트 찍었잖아요. 예, 그죠? 예, 1000포인트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냥 예, 엄청나게 올랐던 시절이 예, 플라자 합의 이후에 코스피의 예, 이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로 뭐 엄청난 오랫동안 1000포인트에 갇혀 있긴 했지만 아무튼 예, 이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코스피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한 5년 오르고 그다음부터 잃어버린 50년이고 그리고 요 달러 인덱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금리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달러로 돈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160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다시 호황을 들였다라는 건데 현재 달러 지수는 예, 보다시피 예, 백이 좀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조금 길게 보면 이때가 120, 지금이 99, 100 정도 된다고 보시고 이게 2010년에는 거의 한 75 정도 되겠네. 75 정도. 예.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예, 이렇게 달러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 가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지금 지금 그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부채가 심한데 이거를 해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처음에 관세를 시작해서 점차 환율 정책을 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환율 협정에서 원화 절상을 요구했다. 대놓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얼마까지 떨어뜨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뭐 불법이니까. 예, 너네 환율 좀 떨어뜨려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 나라 원달러 환율이 강세니까 예,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예, 달러와의 가치가 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23년 이후 고공해왔던 원달러 환율 이걸 내리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 우리가 또 계엄 선포하고 나서 1,400원대 이상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잖아요. 그죠?
이것도 약간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환율을 떨어뜨려라. 예. 뭐 환율을 1,300원까지 떨어뜨려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해요? 환율은 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율 관계자는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끈 트럼프 관세에 쏠려 있지만 트럼프 관세는 이건 페인팅이다. 사실 트럼프는 머릿속에서 환율을 최우선순위임을 보여준다라고 써 있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는 약간 페인팅이고, 야, 그래, 관세로 환도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너네 환율을, 예, 우리 손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너네 강세를 해라. 만들어라, 인위적이라도.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원달러 환율, 이 파란색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보면 환율이 하락할 때, 예, 여기 앞에 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 환율이 하락할 때 주식시장이 올라요.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떨어져요. 그렇죠? 예. 여기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올라가죠? 예. 항상 환율과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역의 관계에 있습니다. 요게 그전까지는 그런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이상해졌어요. 최근 수년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비중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예. 옛날처럼 그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벌써 뭐 1%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국의 자금을 좀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에 동반하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요. 그죠? 요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보다시피 예, 여기 2022년부터 24년 2년 동안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예, 올라가는 비중이 별로 없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고 예, 여기가 있어요. 안드로메다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여기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예, 2024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매도가 쫙 보이죠. 예, 예. 엄청나게 외국인 매도가 나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인 비중이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되면 떨어지고 있죠? 1,400원 맞고 여기 1,400원이 여기입니다. 1,400원 맞고 1,450원 갖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라고요? 환율을 떨어뜨려라. 얼마까지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1,300원, 1,200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 앉아가지고 우리 아까 브라질 채권 말씀드렸잖아요. 앉아가지고 채권만 사도 환차 이익이 나는데 거기다가 채권 이자도 받고 그죠? 환차 이익이 나는데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은 안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외국인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예,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지금 못 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써요. 예,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예, 삼성전자 예, 지금 HBM 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 HBM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예, 만약에 HBM 쪽에 성과를 내서 삼성전자가 돌아선다라고 하면 엄청난 자금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이렇게 줄었어요. 지금 옛날에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그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환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면 네,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합지수 올라가겠죠. 이게 그 코스닥하고는 틀려요. 코스닥은 개별 종목, 특히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합지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지수를 보려면 당연히 코스피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이나 장기 투자하는 유럽이 금리를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지금
아시안권이라든가 이쪽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보다시피 환율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의 한국 시장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금은 되게 장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맨날 지금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진다. 그리고 6월 3일 대선 이후에 아무튼 누가 됐든 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상당히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래저래 환율은 하락하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우호적인 정부의 정책이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올라가겠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환율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변동성 있게 흔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매수 타임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뭐 대형주가 뭐가 됐든 간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의 지금 시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알테오젠도 지금 뭐 6월 달에 이벤트가 계속 많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하반기에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이래서 거래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잖아요. 거래도 없고 뭐 누가 사야 오를 텐데 아직 그런 세력도 없고 최소한 이 정도 거래는 터지고 뭐 이런 정도가 나와야 뭐가 좀 슈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나와야지. 지금은 거래량이 없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뭐 거래대금도 쪼그라들어 가지고 시가총액 1위인데도 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면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을 어떻게 할까요? 하겠죠. 또 6월 달에 또 이벤트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하루 이틀 이런 장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투자하시면 앞으로 투자를 좀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영상은 그래서 환율과 종합지수의 관계, 금리와의 관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쉽게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하고 금리 이런 거 따지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달러 대비 이제 원하는 강세로 돼서 환율은 떨어진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환율은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종합지수는 올라간다. 환율이 떨어지면 종합지수는 올라간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주식시장 투자하시는데 큰 뭐 무리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가을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수 있는 종목들 제가 6월달에 이벤트 있으면 좀 줄여가지고 저는 가을을 대비해서 많이 매집을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건데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연락처로 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뭐 1년 단위로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1년 한 달에 9만 원, 맛배기 9만 원, 3개월 마음에 든다 그러면 21만 원 할인도 대폭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폭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 아무튼 뭐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근데 따라올 수 없는 금액으로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평생 운영하겠다 이런 모토로 진행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이벤트가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그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 그거를 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현재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하반기도 나빠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전 세계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서는 그런 시기가 곧 옵니다.
그럴 때는 생각보다 빨리 오고요. 올라가는 속도도 지금보다는 더 탄력적인 그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에 막 인상 쓰고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반기 시장은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